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에 출제된 독서 지문을 함께 볼 건데요. 지금 이 지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내신에서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와 달리 또 내신에서는 이미 주어진 지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폭넓게 깊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내신에서는 과연 독서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이 내신에서 독서 지문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다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독서 지문에 대한 엄청난 이해와 엄청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란 거죠. 그렇죠? 왜냐면 국어 과목 선생님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평가하는 거지 막 정말로 여기 지문에서 다루는 어떤 언어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이런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국어적으로 변형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가장 쉬운 변형의 패턴이 일단은 제목을 붙여보는 거. 이건 이제 글 전체를 이해했냐를 물어볼 수 있겠죠. 효제와 부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내용 일치 문제의 변형. 그리고 정말 국어적인 전개와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게 완전 필살기 킬러죠.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는 여러분 사전적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유의어나 반의어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지문에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발전의 뜻풀이로 발달이라는 단어의 뜻을 넣은다면 과연 이걸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발전과 발달. 그쵸. 이게 조금 다른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상 정말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독서 지문을 국어 내신 시험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이런 국어적 변형을 고려하는 거지 내용에 대한 엄청난 이해, 뭐 논문에 대한 이해 이런 거는 아니겠죠. 자, 그럼 한번 선생님과 또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혹시라도 혼자 읽으면서 이해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 전통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유의해야겠죠. 왜요? 전통적으로라는 말을 썼다면 지금은 이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쵸? 그럼 현재는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인간이 대상에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 그것이 바로 언어의 의미다라고 생각했대요. 자,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소재 보이나요? 그렇죠. 첫 번째 줄부터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글은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글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겠죠.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대요. 오케이. 여러분, 앞문장을 정리해주는 이렇게라는 부사어가 떴고요.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위의 내용을 정리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 내재주의, 즉 의미가 안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 이 관점은 뭐겠어? 의미 내재주의라고 해야겠죠.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여러분 거의 뭐 비슷한 말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 이게 다 의미 내재주의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안다는 것이 된다라고 된대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레몬이라는 어떤 그 지시체에 대해서 인식을 서술한 게 바로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 이런 게 이제 레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그것이 바로 기술구가 되고 그 기술구가 곧 의미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자,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라는 역접의 부사가 떴어요. 분석 철학자 퍼트너먼, 자, 색깔 구분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학자 나왔고요.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잡아줘야 될 이 글의 흐름은요. 언어, 의미, 내재주의라는 관점이 우리가 앞에 있었어요. 그 사람과 그 철학자들과 퍼트넘이라는 철학자는 서로 대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좀 반대죠. 결정되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했다. 완전 말이 상반되는 거 보이죠. 퍼트넘으로 대표되는 이 철학자, 이 사상은요. 의미 외재주의라는 거래요. 자, 여러분 의미 외재주의는 의미는 바깥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는 퍼트넘이겠죠.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 완전 부정했죠? 이게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다. 자, 여러분, 즉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의에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의미는 그 지시체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하고 본격적인 예시 실험이 등장하고 있죠.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색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 이것을요. 쌤이 앞에 나와 있는 말들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언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색무취의 액체가 실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시체인 거죠.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 물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느낌. 자, 생각과 느낌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일문단에서 봤던 말이에요. 생각과 느낌은 인식이었죠. 자, 우리 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게요. 자, 여기 있죠. 바로 언어 내재주의에서 언급했던 어떤 단어들이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독서 지문은 위에서 내용을 계속 끌고 와야 돼요. 그쵸? 즉 이것은 의미 내재주의적 관점에서 둘은 동일한 물이 되겠죠. 그쵸? 인식이나 느낌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라는 중요한 어떤 역접의 부사가 떴어요.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은 화학식이 XYZ라는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가정하는 거죠.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그쵸 여러분? 기술구가 동일하다라는 건 이제 바로 언어 내재주의에서 언급했던 용어인 거 기억나죠? 자,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있죠. 그쵸? 즉 기술구라는 건 역시 우리가 내재주의에서 썼던 용어인데 즉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느낌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화학식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 거죠.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놓은 거죠. 즉 사람들이 모두 물이라고 부르고 물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물질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는 외재주의에 의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그죠?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다라는 거는 의미 내재주의 관점이었죠. 즉 내재주의적 관점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결정된다는 것, 즉 이게 바로 외재주의적 관점이었죠. 그것을 밝혀내려고 증명하려고 했대요. 자, 퍼트넘 얘기 아직 안 끝났네요.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지닌 실제적 본성에 결정된다 했겠대요. 그럼 여러분 관습적 사고는 지워버리세요. 즉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 실제 존재한 어떤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계속 이제 외부에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나열,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재진술입니다.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언어적 협역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대요.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 아직 한계점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 쌤이 생각해도 이미 한계가 보여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요. 지금 퍼트넘의 주된 주장은요. 어떤 외부의 실제적 본성을 지닌 실제 존재라는 뜻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지시체를 통해서 의미가 발견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도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추상적인 관념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를 들면 기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은 외부 세계에 실제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퍼트넘의 입장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언어적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건 없다고 말해야 되나? 이런 한계점이 분명 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 퍼트넘의 주장인 거죠.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여러분 마지막에 비판점이 존재한다. 한계. 근데 이러한 의의도 존재한다. 장점.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러분 이 글은요. 분량은 조금 비등하진 않지만 내재주의의 관점을 소개하고 그와 반대되는 외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퍼트넘의 외재주의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내용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지금 글이 전개되는지 자, 여러분 전개 서술 방식 체크해보자고 했죠. 예를 들면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정의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죠? 예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관점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럼 표제와 부제는 뭐겠어요? 퍼트넘의 외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외재주의에 대한 특성, 외재주의를 밝히는 사고 실험, 의의와 한계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